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원의 유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데이터 윤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가 왜 필요한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이를 위해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지만 다수의 욕구 충족을 동시에 하기에는 재화가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 집단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자제하는 능력이기도 하죠. 윤리는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양심에 따라 선을 실현시킬 목적으로서 스스로에게 명하는 자율적인 규범입니다. 즉, 더불어 살아가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보사회 윤리가 필요한데요. 정보사회의 개념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보사회는 정보 창출이 사람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사회입니다. 경제활동의 중심이 재화에서 정보, 지식 생산으로 이동합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생겨나고 소비되는 사회입니다.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며 시간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가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국가 간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인간 사이의 소통과 대부분의 사회적인 행위가 매체 중개적 형태로 전환되게 됩니다.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프로슈머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정보사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닙니다. 정보 불평등으로 인해 정보 격차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정보 유포 특징과 사람들의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커졌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악플, 가짜뉴스 등 여러 정보 윤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사회에서의 윤리 문제는 기존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총 3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덕적 판단의 범위입니다. 전통 윤리는 시간적으로는 현재, 공간적으로는 근접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초월, 그리고 확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 판단 기준입니다. 전통 윤리에서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행위자의 의도하지 않는 행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공동체 차원입니다. 전통 윤리는 인간 중심적인 윤리, 도덕의 주체와 객체를 모두 인간으로 제한합니다. 그렇지만 정보화 사회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연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 지능이 들어감으로 인해 도덕적 공동체, 도덕적 주체를 형성하는 범위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전통 윤리의 한계로 인해 정보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보 윤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존중의 원리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몸을 본래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타인의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책임의 원리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이용자와 정보 제공자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행위자로 하여금 책임 회피가 가능케 하는데요. 행위에 대한 결과의 파급력이 큰 공간임을 알고 대면 공간 못지않게 비대면 공간에서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의의 원리입니다. 자신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진실성, 비편향성, 완전성, 공정한 표현을 추구해야 하며 타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악금지의 원리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같은 타인에게 해로움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은 지양해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정보사회를 넘어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대두로 데이터 드리븐 소사이어티가 되었습니다. 즉, 산업혁명 시대의 기름과 같은 역할을 데이터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컴퓨터 공학 측면에서는 원시 데이터에서 정보로, 정보는 지식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지식이 집단 지성과 전문가 지식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지식 중심 사회 또는 데이터 중심 사회란 지식이 기존의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보다 중요해진 사회를 뜻합니다.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에 대체되었다고 한다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의 지능이 기계로 대체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오차를 줄여가고 더 정밀해지는데요. 학습은 데이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 학습 데이터가 중요해졌습니다. 학습 데이터란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예측 또는 추론하기 위해 따로 모아놓은 표본 데이터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능정보사회는 실세계의 복잡 다단한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잘 구축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링 기법으로 고도화됩니다. 지능정보사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융합사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계가 물리적인 신체를 드러낸 로봇의 형태든 봇의 형태든 클라우드로 자원을 배분하는 형태든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공통의 인터넷 선으로 인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는 융합하고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된다라는 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정보사회에서 지능정보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전에 없던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4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젠더 쉐이즈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 2월에 MIT 미디어랩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젠더 쉐이즈 프로젝트는 미국의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중국의 매그비의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 기술을 비교했는데요. 얼굴을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를 파악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 인공지능의 인식률은 피부빛이 검을수록 크게 떨어지거나 에러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35% 내외의 인식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컴파스 알고리즘입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범죄 전과자의 얼굴 이미지를 바탕으로 재범률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컴파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탐사보도 전문 매체 퍼블리카가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인식률에서 큰 편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흑인의 재범률을 백인의 재범률에 비해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추론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탠포드 대학의 성적 지향성 추론 연구 사례입니다. 2017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 공개된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에서 구해서 이 사진만으로 성적 지향성을 추론하게 한 결과 게이나 레즈비언 등을 정확하게 판단 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프로필 사진만으로 판단한 값의 정확도를 논하기에 앞서 이 연구 자체가 윤리적으로 반사회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입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시스템인데요.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 개발 명분으로 약 1억 7천만 건의 내외국민 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정보를 당사자 등의 동의 없이 민간에 제공한 것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얼굴 인식 이미지 같은 것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민감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민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민간 업체에 제공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MIT 연구팀에서는 2018년에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킬 가상의 사고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moralmachine.net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논문으로 내놓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누구를 구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문제들로 총 10개 국어로 구현되었으며 233개의 국가 및 영토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4천만 개의 결정을 수집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분석했는데 대략 3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 영향을 강하게 받은 문화권으로 북미와 유럽 몇 개 국가입니다. 둘째는 유교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을 함께 묶은 그룹으로 우리나라,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집단은 프랑스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로 남미를 비롯한 몇 개 국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집단별로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기독교 문화권의 경우 어른보다 어린이를 살려야 한다는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두 번째 그룹은 어린이 비율도 높기는 했지만 어르신을 살려야 한다는 응답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더른을 궁경하는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남자보다는 여자를 더 살려야 한다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부 조직이 잘 자리 잡은 국가일 경우 무단횡단이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파키스탄이나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노숙자나 기업인 중 누구를 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한쪽으로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 경향을 보였지만 사회적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응답자 중에 노숙자를 희생시켜야 한다라고 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자들은 이 연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윤리적인 판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절대적인 윤리적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데이터 윤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이터 윤리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인공지능에게 제공될 데이터의 품질 문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알고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데이터에서 비롯되는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윤리가 필요합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데이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품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으로 총 5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의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려면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 인식의 경우에서도 백인을 더 잘 인식하는 사례는 백인의 얼굴 데이터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의 정확성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의료 진료에 사용되는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나 기업의 매출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의 적합성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의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가 중산층이나 빈곤층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산층 주택가격 인상이나 빈곤층의 대출 규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와 목표에 적합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의 충분성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 인식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수백만 장 이상의 사진을 학습시켜서 얼굴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투명성입니다. 데이터가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의 출처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출처를 위장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데이터는 소셜 네트워크, 실시간 댓글, 심지어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들이 쏟아내는 기록들로 인해 이전과 달리 데이터가 생산을 넘어 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과 욕망의 흐름을 즉각적으로 데이터 공간에 배설하거나 서로 주고받음으로 생성되는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들이 거의 매일 디지털 공간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신체 기록 등 인간들 개개인이 배출하는 생체 정보들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스케일을 넘어섰습니다. 기업들은 대중의 정서 흐름을 더 중요시하는데요. 아마존은 소비자의 책 추천 기능 서비스를 위해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소비 추이 관찰보다는 전자책 리더인 킨들을 읽으며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있는 구독자의 마음의 데이터를 모아 클라우딩 서버에 저장하고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정서적 내면과 취향을 추적하려 합니다. 애플은 시리의 음성 인식 명령 기능,
구글은 자동 번역과 오탈자 오류 수정,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 향상을 위해 이용자의 특정 발화 방식들을 모으고 인터넷상의 다른 이용자의 번역이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 데이터를 한데 모아 이로부터 음성 명령어와 오류 수정의 표준 데이터 질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비물질 에너지인 동시에 대중의 사회적인 지식 혹은 일반 지성입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무한한 복제와 공유의 힘을 지닌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이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현대 자본주의 가치 생산의 중심 추종력이 되고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 통치와 자본의 다이어그램을 조절하는 신종 기술 사회를 일컫습니다. 겉보기에 대중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단에서는 데이터 가치 생산을 위해 일반 지성이 포획되어 플랫폼 경제의 독점적인 수치가 작동하는 인지 자본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직접적인 감정, 정서의 흐름, 생체 데이터의 흐름이 가시적 담론의 질서보다 더 관찰 대상이 되고 중요해집니다. 네이버와 구글과 같은 곳은 데이터 포획과 배양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지대이며 데이터 사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셜 데이터들, 대중 정서와 감정의 흐름, 다양한 사람들의 생체 정보가 하나의 빅데이터로 뒤섞여서 거대한 회오리를 만들면서 사실과 의미의 과포화 상태를 만들고 후기 자본주의의 한 국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회에서 거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고 이에 따른 계급 격차 또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사회의 특징은 자기 기록인데요.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해서 자기 신체에 대한 데이터의 기록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결정에 의한 자신에 대한 디지털 추적 및 기록으로 순수하게 자발적일 수 있는 동시에 완전하게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기 기록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는 미디어 기업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자기 기록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 광고를 제공하거나 그 데이터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다면 보다 자세하게 이 과정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기록은 테라노바에 따르면 무불 노동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데이터를 생산하며 그것이 자원으로 축적되고 가치가 재생산되는 거대 산업의 사이클 안에서 사람들은 데이터로 환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사지 디 애틀랜틱의 기사는 자기 기록 데이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어떤 트레이너는 4년 전 직장에서 다친 이유로 현재까지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 비해서 활동 수준이 낮은 것을 증명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워치 기기 데이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는 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자기 기록 수행자를 돕는 데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법정에서 인간의 전원보다 데이터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알고리즘에게 권력을 넘겨줌을 의미합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데이터와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잘 사용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즉, 데이터의 활용으로 인해 가치가 창출되고 조직이 발전하며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데이터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개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데이터의 보호에 대한 입장이 충돌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소유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양립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는데요.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어느 개인에 관한 것이라면 그 개인이 해당 데이터 사용의 통제권을 가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데이터의 내용이 되는 주체의 동의 없이 그 주체에 대한 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보는 것이죠. 둘째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한 집단이 그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지며 그에 따라 활용상의 재량권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데이터를 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인식하며 투자의 결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 민간 기업이 그 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장은 개인 데이터는 개인에 관한 것이지만 개인의 활동만으로 생겨난 것이 아닌 다수의 개인이나 집단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데이터의 권한을 갖는 두 집단의 관계에 주목하는 시각으로서 관련자들은 해당 데이터에 대해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차별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권리가 공유됨에 따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집단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 주장 이외에 개인 데이터의 소유가 복잡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 데이터의 복사본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데이터의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의한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즉, 데이터의 사용권이 공유됨으로 인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데이터의 특성과 오늘날의 데이터의 특징,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된 이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데이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데이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성의 보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터 윤리 관점뿐 아니라 이 부분은 수업 초반에 살펴본 정보 윤리에서도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둘째, 데이터의 작성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할 때 처음 그 데이터를 작성한 사람의 의도와 맥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셋째, 원천 데이터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데이터를 처음 작성할 당시에 작성자의 주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 사람들의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데이터의 활용성과 보안성은 상충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활용성이 높아질수록 보안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 둘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증가하는 리스크를 잘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보다 강한 내규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활용 관련 법과 제도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 조직은 법과 제도보다 더 강한 내부 규칙을 완비해야 합니다. 여섯째, 데이터를 무턱대고 쌓으면 안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데이터를 쌓아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었다고 하나 실상 사용하려고 보면 레이크가 아닌 늪이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쌓는 것이 오남용을 막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데이터를 접근하고 다루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자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력과 역량에 대한 내용을 조직 구성원들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장기적으로 큰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분석 권한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 등을 클라이언트나 동료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여덟째, 투명성, 일목요연함, 책임성, 검증 가능성만큼은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 윤리들을 위한 뾰족한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 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분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밝혀 제3자에 의한 검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에 의한 검증 문화가 효과적입니다. 데이터 윤리성 준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할수록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까이 있는 동료들끼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은 데이터를 신중히 사용하라는 의미만큼 데이터를 신뢰받게 만들자라는 취지가 녹아 있습니다. 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신뢰 비용이 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윤리는 현 시대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실 때 앞서 살펴본 데이터 특성, 데이터의 소유권, 윤리적인 관점들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